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앞 시간에 이어서 물권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권법 43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43페이지. 자, 1번 문제입니다. 물권적 청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자, 1번 지문에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 즉 명의신탁의 경우에 명의신탁자,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부동산 매수인 등은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물권적 청구는 물권자만이 할 수 있죠. 물권이 이전되거나 물권이 소멸하면 물권적 청구도 따라서 이전하거나 소멸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명의신탁자는 일단은 명의수탁자가 소유자로 와야 될 것인가. 물권적 청권 행사자 입장에서는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으니까 소유자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물권자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따라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 여러분,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에 밑줄 치면 뭡니까? 본권이죠, 본권. 본권이 있을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당연하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자기 집을 빌려줘 놓고, 소유권은 나한테 있으니까 비켜줘. 이건 아니죠. 이것은 당연히 임대차 기간 동안은 임차인은 그 물건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죠. 즉, 본권이 있기 때문에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번.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의 상대방은 점유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현재 방해하는 사정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말을 좀 어렵게 했죠. 그러니까 점유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자, 이런 자로서 그의 고의 과실은 요건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물권적 청구는 침해자의 또는 방해자의 귀책 사유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뭐 불가항력에 의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뭐 태풍 불어가지고 이웃집 큰 나무가 그냥 쓰러져 갖고 내 땅, 내 마당 위로 자빠져 있다. 왜 쓰러져 갔어? 나 이웃 사람에 대해서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당연히 뭡니까? 그것은 불가항력에서 생겼다 하더라도, 즉 침해자 내지 방해자에게 규칙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의과실 요건을 한다. X. 다만 고의과실, 즉 줄여서 귀책 사유가 있다면 물권적 청구 행사에 플러스 뭐까지? 손해배상 청구까지 행사할 수 있겠죠. 4번.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방해 예방 청구는 방해 예방 조치를 취해주거나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의 선택적 청구입니다. 반환 청구는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 이런 식으로. 그러나 방해 예방 청구는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의 청구. 주의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물권적 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점유자가 점유에 방해를 받은 때는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내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및 좋습니다. 이 1년의 제척 기간은 반드시 그 기간 내 소를 제기해야 하는 이른바 출소 기간이다. 앞 시간에 여러분 했죠? 채점 출소. 그래서 채점할 때 점이 뭐였어요? 점유보호 청구이죠. 바로 이 1번 지문. 그 다음에 2번.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 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는 때에 상대방은 법률 행위의 무효를 항변호소 주장할 수 있다. 네. 무효를 항변호소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설령 토지의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그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를 마쳐주기 전에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소유권 등기를 마쳐주기 전까지는 설사 매매계약의 매수인이라더라도 소유자가 아니다는 거죠. 물권자가 아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그 토지 위에 매수인의 신축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을 근거로 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근데요, 이게 이제 근본이 지금 뭘 얘기해? 지금 갑이 자기 땅을 팔았거든요, 을한테. 매매. 근데 을이 이제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 갖고요. 건물을 또 병한테 팔았네, 이쪽으로. 이렇게 팔았네요. 근데 이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느냐? 물권적 청구.
을앞으로 아직 이 토지가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 그럼 소유자는 갑이죠. 아직까지 소유자는 갑. 매매 계약은 이미 체결됐지만 소유자 갑이고, 그러면 자기 땅을 침해 항소로 봐서 병역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건 오산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뭐냐면 이건 침탈이 아니에요. 매매, 지금 글자를 너무 날렸는데, 매매에 의해서 목적물을 인도한 것은요, 점유를 넘긴 것은 이건 침탈이 아닙니다. 물권적 청구는 침탈 내지 방해,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빼앗겼어야 돼요. 이것은 스스로 자발적 인도잖아요. 매매 계약에서 인도를 해줬으니까, 갑이 을에게. 이건 자발적 인도라 침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의 요건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은 틀리고 정답입니다. 2번이 아니라 3번 지문이었죠. 틀리고 정답입니다. 네. 이유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또 이런 그 사례 여러분, 판례인데 사례로 설명했지 않습니까? 갑이 이번에는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사기를 당해서 자신의 건물을 헐값에 을에게 인도했다. 사기에 당해갖고 매매계약 체결하고 인도했다. 자, 갑은 을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냐? 이거 안 돼. 왜냐? 역시 자발적 인도라 했잖아요. 침탈이 아니라 했지. 그러면 갑은 구제받을 방법이 뭐냐? 그건 아니라 그랬죠. 민법 제110조에서 사기가 성립되면 취소권 행사하고,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로서 구제받을 수는 있겠죠. 구제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제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구제 받기 위한 권리 행사가 어떤 권리 행사로서 구제받느냐 얘기죠. 물권적 청구로서 구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침탈이 아니니까. 자, 4번 지문에서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 명인을 상대로 그 등기 말소나 진정 명의 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이게 포인트네요.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물권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등기 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 이행 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네. 자, 우리 시험에서는 비중이 7472 정도 수준으로 비중으로 나오죠. 총칙 7개, 물권법 4개. 뭐 매년 똑같지는 않겠지만 채권법 7개, 그 다음에 가족법, 신상법 2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도합 20문제. 맞죠? 20문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 해설에 안배되는 그것도 비율에 좀 어느 정도 접근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45페이지. 자, 1번. 현행민법에서 물권 변동과 관련된 공시의 원칙과 공실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에서 법률 행위한 부동산, 동산, 물권 변동에 관해서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성립요건주의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 형식주의라 하기도 하고, 형식주의. 그 다음에 이제 독일민법에 의한 따른다 해서 독법주의라 하기도 하죠. 독일민법주의. 자, 그래서 이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독법주의는 뭡니까? 민법 제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 188조에서 법률 행위로 인한 동산 물권 변동은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인도. 그래서 등기나 인도라는 공시방법을 갖춰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독법주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뭐 대립되는 개념은 성립요건주의에 대해서 대항요건주의라는 게 있죠. 별 중요하지 않죠. 사실 이런 거 요즘 거의 뭐 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 정도에서는 아마 물어볼 여지가 없다고 이제 보는데, 대항요건주의 또 형식주의에 대해서 대립되는 개념으로 의사주의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독법주의에 또 대립되는 것으로서 독법주의에서 불법주의, 프랑스 민법주의, 불법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이라 하더라도 등기나 인도라는 요건을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당사 사이에 물권적 합의만으로 물권 변동이 생긴다.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바로 그것이 이 대항요건주의, 의사주의, 불법주의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취하는 입법 태도는 결코 아니고요. 자, 그러면 2번 지문에서 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점유 또는 인도로서 공시한다. 맞고 3번 부동산 등기와 동산의 점유에서 적법 추정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데 이 적법 추정력은 동산에만 이 규정을 두고 있고 적법 추정력은 부동산은 등기에 추정력을 두고 있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일정한 동산에 관하여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그래서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만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그렇죠?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 보겠습니다. 자, 이어 보겠습니다. 등기의 유효 요건이죠, 여러분. 자, 이건 법원 행시, 넘어가시고. 자,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고. 4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7페이지.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1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해서는 아직 소유권 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왜 하면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물권자가 아니니까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 좀 줄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번 지문 뭐냐면 갑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또 갑과 갑과 병이 아니라 을과 병 사이에 자, 을병 사이에 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다. 중간 생략 등기 합의 있으면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등기 청권 행사할 수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을의 갑 중간자의 최초 매도에 대한 등기 청권 이거 소멸되는 거 아니다. 또 이왕 설명한 김에 설명이 아니라 복습한 김에 하나 더 복습하면 중간 생략 등기에 3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자 사이에 매매대금 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원래 1억에 계약했는데 1억 2천만 원 인상에 합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초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의 등기 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죠? 됐습니다. 그럼 2번 지문은 처음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읽겠습니다. 부동산 최초 매도인, 중간자, 최종 매수인 사이에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소유권 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으면 이게 3자 합의죠. 최초 매도인의 중간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한다. 최초 매도인에 대한 중간자의 등기 청구 소멸한다. X. 틀리고 정답. 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3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4번 보실까요? 앞서 잠시 그랬죠. 시간 좀 아껴 쓰겠습니다. 아무래도. 자, 가등기에 의해서 순위 보존의 대상이 되는 물권적, 자, 이겁니다. 역시 설명부터 먼저 한번 보시고, 이게 뭐냐, A가 B로부터 돈 빌리고 가등기를 해줬어요. 돈 빌리고 가등기 해줬으니까 담보 가등기지. 담보 가등기. 근데 이 B가 A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가등기 잡고 행사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C에게 양도했어요. 양도. 피담보 채권 양도. 이 채권은 피담보 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도 이전이 되느냐, C 앞으로 가등기도 이전이 되느냐에 대해서 과거에는 부정적인 것이 판례의 태도였죠. 예, 당연히 지금은 가등기에 대한 이전 등기, 가등기에 대한 이전 등기를 이 가등기에 대한 어떤 등기 형식으로, 부기 등기 형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라는 것이 현행 판례의 태도입니다. 가능하다. 그것이 5번입니다. 5번이 아니라 4번 지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가등기에 하여 순위 보존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 변동 청권이 양도됐을 때 그 가등기, 자기 밑줄 쳐야 돼. 가등기상의 권리 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 형식으로 경유할 수 있다. 자,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페이지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아니죠. 그 또 보류, 법행. 자, 뒤로 넘어. 2번, 49페이지 2번. 미등기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 미등기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 자, 1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더라도 소유권 등기를 마치지 않은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또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건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이유 아시죠? 아직 물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에 관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8조 1항 후문이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여러분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최우선 변제를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 말입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최우선 변제를 행사할 수 있는 그 같은 임차인은 적어도 그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 대항 요건이 뭐예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말하는 것이죠. 전입신고. 이것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미등기 주택의 소액 임차인이 그 대지에 매각대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의 목적물인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져 경매 신청 등기가 되는 경우에 한다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자 목적물인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져 경매 신청 등기가 되는 경우여야 한다는데 여기에 취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해설을 좀 참조하셔야 돼요. 해설 참조. 그래서 여러분 해설 보시면은 자, 우리 그 다운 페이지입니다. 다운 페이지 보시면은 해설 50페이지죠. 50페이지 마지막 5줄이네. 밑에서 5번째 줄 올라가면 이는 하고 나오죠. 소액 보증금을 배당받을 목적으로 배당 절차에 임박하여 가장 임차인을 급조하는 등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소액 보증금 중 일정에게 최우선 변제 보증금 중 일정에게 그 최우선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배당 절차에 임박하여 가장 임차인을 급조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대항 요건은 언제까지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 주택의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지 반드시 임차주택과 대지를 함께 경매하여 임차주택 자체의 경매 신청의 등기가 되어야 한다거나 또는 경매 신청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로 그런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다.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리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자, 3번은 이제 여러분 또 질문이 너무 기니까 제가 좀 줄여서 그림으로 우리가 관습법상 법정상권 있잖아요.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데 토지나 건물 어느 하나가 매매, 증여, 그 다음에 경매 말고 공매, 그 다음에 임의경매 말고 강제경매 이런 것에 의해서 매매, 증여, 공매, 강제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는 을이고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이럴 때 인정되는 법정상권 이럴 때 지상권을 인정한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죠? 관습법상 법정상권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상의 법정상권은 저당권 실행에 한 경매니까 굳이 말하자면 임의경매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를 의미하는 것인데 관습법상 법정상권은 바로 그 저당권 실행에 한 경매가 아닌 다른 사유 매매, 증여, 공매, 강제경매 등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공백이 생기니까 마련된 것이 관습법상 법정상권이고요. 이거 관습법상 법정상권에서의 이 건물 양서는 반드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요.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네. 그래서 3번 여러분이 좀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줄에 보니까 이 관습법상 법정상권은 그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 미등기 건물 가리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자, 보시고. 자, 나머지 지문 여러분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 동산 물권 변동이 되겠습니다. 자, 50페이지, 하단에. 동산 물권 변동.
지문이 너무 길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선의취득, 동산물권 변동의 선의취득. 선의취득은, 갑의 노트북을 을이 빌려서 점유하고 있다가 병한테 팔았다. 이때 이 병이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의취득에서 인정되는 것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질권, 소유권 또는 질권을 취득하는 거죠. 동산의 거래 행위에서 취득하는 것은 소유권 아니면 질권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거래 행위에서 병이 취득하는 것인데 선의취득에서 취득되는 그래서 인도라면요. 이것은 선의취득에서 을에서 병으로 인도됐을 때 이 인도라는 것은 자 현실의 인도도 인정이 되고 간이 인도도 인정되고 반환 청구권의 양도도 인정되고 저 좀 줄였었습니다.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반환 청구권의 양도, 반환 청구권 양도 이것에 의해서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만 점유 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은 부정된다. 판례가 이건 부정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 자꾸 반복되는 표현이지만 지문이 기니까 이 지문을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빨리 간파할 필요가 있어요. 빨리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뭐냐면 반환 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선의취득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읽다 보면 도대체 뭘 말하는지 잘 헷갈려요. 그죠?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양도인이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에 대항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선의취득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거예요. 선의취득의 요건을 충족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자, 민법 제 251조는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 양수인이 무과실일 필요는 없으나 했는데 선의 무과실해야 됩니다. 선의 무과실해야 돼요. 무과실일 필요는 없으나가 아니라 무과실을 요합니다. 자, 갑이 노트북을 분실했습니다. 네. 이 분실한 노트북이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의 수중에 들어가서, 즉, 예를 들면 용산 전자상가 중고 노트북 매매상 손으로 들어가서 그들로부터 병에게 팔렸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 적용되죠. 갑은 병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거기 나와 있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다시, 자, 동산을 도난당하거나 아니면 뭐 유실했을 때는, 도난 또는 유실 당한 날부터 2년 내에는 취득자에 대해서 무상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원칙이고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다만,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의 수중으로 들어가서 판매되거나 또는 경매 시장을 통해서 판매가 됐을 때는 매각이 됐을 때는 이때는 그 취득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해야만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병은 선의 무과실을 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수인이 선의 무과실을 요한다. 그 다음에 3번에 채무자 이외자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경매 절차에서 동산을 매수해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소유권을 선의취득합니다. 4번 위탁물 횡령에 있어서 그 객체가 된 물건은 물론 형법상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점유보조자의 횡령에 객체가 된 물건도 민법 250조에 의한 도품 유실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250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249조 선의취득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가 돼? 선의취득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 그렸었죠, 종전에.
A 공장의 그 종업원이 직원이 공장의 그 기계를 횡령해가지고 C한테 팔아먹었다. 공장 내부에서 돌리는 기계, 아주 그 값비싼 기계를 몰래 빼내가지고 C한테 팔아먹었다. 이 경우는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 규정인 25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250조가 적용이 안 되면 249조의 선의 취득이 적용될 수 있다. C가 선의 무과실로 취득했다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4번 맞고요. 5번 자동차 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 취득에 대해서는 선의 취득 규정은 적용되지 않다. 우리가 선의 취득은 동산에 한해서 적용되는데 그 동산 중에서도 아까 여기 칠판에서 선의 취득은 동산에 한해서 적용됩니다만은 그 동산 중에서도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은 제외돼야 되죠. 네?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이런 것들은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은 이것은 소위 말해서 그 특수동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선의 취득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페이지 넘기시죠. 넘기면 기본 물건에서 소유권의 상린관계 나오네요. 상린관계. 자, 1번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2페이지죠. 218조 1항 법문은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수도, 소수관, 가수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타인 토지를 통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수도 등의 시설권은 법정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통과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은 요건이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1번 지문. 제가 한 줄 한 줄 꼼꼼히 좀 읽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이해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자, 좀 줄여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포위된 토지가 사정 변경해서 공로에 접하게 되거나, 원래는 포위된 토지였는데 이렇게 포위된 토지였는데 갑의 토지 속에 을의 토지, 이렇게 공로는 이쪽이고요. 포위된 토지였는데 만약에 새로 이 공로가 이렇게 생겼다. 도로가 길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소멸하죠. 그러니까 공로에 접하게 되거나 포위된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는 통행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또 3번,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별도의 진입로가 이미 있다 하더라도 그 진입로로 통로를 개설하는데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219조에 의한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4번. 여러분, 4번은요, 4번. 또, 바로 그림으로 먼저 또 복습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된, 이런 상황이죠. 이건 제가 버릇이 돼갖고, 이게 땅 표현은 했는데, 단면도로. 이거 평면도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자, 갑토지고, 이거 병토지라 그랬죠. 병토지가 이렇게 좀 이렇게 쓸모없이 이렇게 디귿자로. 요건 도로고요. 자, 지금 현재 포위된 토지는 없습니다. 맹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갑이 자신의 토지 부분을 분할해서 이쪽 부분을 을한테 팔았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포위된 토지가 돼버립니다. 도로를 접하지 못하게는 포위된 토지가 됐다. 이런 경우 을은 어떤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갑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병의 토지에 대한 통행권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포위된 토지로 만들게 된 원인 제공자는 갑이니까. 그리고 이때 통행할 수 있고 무상이다. 이때는 통행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보상 의무는 없다는 얘기죠. 그것이 여러분 어디에 나온 거죠? 4번 지문입니다. 4번 지문. 4번 지문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것은 이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만약에 을이 정한테 이 토지를 팔고 또는 갑이 무한테 이쪽 토지를 팔았을 때, 예를 들면 갑과 정, 을과 무 또는 정과 무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냐? 219조 일반 원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19조가 뭡니까? 주위 토지 통행권의 원칙적 규정이죠. 따라서 이건 경우에는 통행료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유상이 될 수도 있다. 약정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5번 지문입니다. 민법 221조 1항은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자연유수, 막지 못한다. 그거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요, 어디까지나, 이웃 토지의 지반을 높임으로써 흘러내려오는 물에 대해서는 승수 의무가, 그런 물까지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승수 의무. 자, 그랬죠. 물수죠. 그런 물까지는 승수 의무가 없다. 그래서 그 5번에 읽어보시면, 자,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낮은 곳의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성토하여 지반고를 높여, 이게 바로 뭐냐면 지반을 높임으로써, 단지 우수, 빗물의 흐름을 막게 된 것에 불과하다면 위 조항에 대한 승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했는데, 이건 위반이죠. 방금 그랬잖아요. 이웃 자연히 흘러내려오는 물에 대해서 저지대 소유자는 막지 못한다 했지만, 다만 저지대 소유자가 지반을 높임으로써 흘러내려오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5번이 틀리고 답입니다. 자, 53페이지 2번 문제. 자, 1번 지문입니다. 주위토지 통행권자는 그 주위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고, 자,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서 통행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위토지 통행권은 이렇게 그려놓고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은 포위된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를 통과할 수 있을 때 이웃 토지 통행지 소유자가 받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서 통행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곡선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약간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는 의무는 없다. 틀렸어요. 만약에 통행함으로써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는 당연히 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주위토지 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을 때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할 권리는 없습니다. 을에게 이쪽에 좁은 길이지만 소로가 이렇게 있어요. 좁은 길이지만 접하고 있다. 이럴 때는 219조 행사 못하죠. 주위토지 통행권 행사 못하는데, 못합니다. 단지 이웃 토지를 통행하는 게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위토지 통행권 행사하지 못한다. 그렇죠? 이렇게 공로로 있을 때는. 물론 이것이 기능이 거의 상실되어서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건 또 예외가 되겠죠. 주위토지 통행권 행사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리고 이제 사항으로 좀 내려가 보면요. 사항으로 내려가, 4번 지문으로 내려가면, 이 갑의 입장에서는, 이 통행지 소유자 갑의 입장에서는 을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될 소극적 의무밖에 없어요. 인용 의무, 소극적 의무밖에 없죠. 뭐 을을 위하여 뭐 적극적으로 어떤 공작물을 설치해주거나 통로를 적극적으로 자기가 뭐 개설해서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행을 참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인 의무, 즉 소극적 의무밖에 없다. 그것이 몇 번째 줄에 나오죠? 4번 지문의 2번째 줄 보면,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 개설 등 적극적 자기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끝까지 또 봤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주위토지 통행권 또 이어서 또 문제 나오죠, 여러분. 그것이 끝인가요? 끝이네요. 자, 끝났고, 그 다음에 54페이지 건물의 구분 소유가 나오고요. 구분 소유. 네. 자, 이것은 여러분 4번 지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4번 지문에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한 이상 이후 건물이 완성되더라도 등기는 무효라고 했는데,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건물의 완성이 예견되어 있는 상태라면요, 완성 전에 보존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것만 확인. 반복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죠. 전년도 문제 중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다시 반복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지문 여러분에게 다른 지문 좀 맡기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소유권 취득시효 55페이지 자 1번입니다. 1번 1번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에서 미등기 부동산이나 한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 취득은 불가능하다 했는데 한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 가능하고요. 가능하고 물론 이제 이게 원래 한필지였는데 이 부분만 한필지 토지였는데 이 부분만 예를 들어서 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를 했다. 자, 을이 20년 이상 점유를 했다. 그래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이때는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분필 등기가 되겠죠. 분필 등기돼서 요 부분, 분필된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되게 되는 것이다. 등기 실무상 이전 등기로 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필 토지 전체에 대한 취득시효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도 인정이 되는 것이고 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도 인정됩니다. 가능합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등기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등기하여야 소유권 취득한다 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등기가 돼야 되지만 자, 1번 틀리고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금 네. 자, 확인. 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페이지가 그렇죠. 페이지가 57페이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57페이지 3번 문제예요. 왜냐하면 1번, 2번 문제는 그 법원 행시 문제니까 일단 제끼고 3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에서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그렇죠? 네, 했고요. 3번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그러면 이 3번은 또 뭡니까? 등기부 취득시효. 245조 제2항의 등기부 취득시효.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 이때는 특히 뭐가 필요하죠? 선의무과실로 등기 점유한 때는 한때는 소유권 취득한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동산의 취득시효를 지문을 구성하고 있죠. 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 취득하며 끊고 246조 1항이죠. 뭐 조문 숫자를 기억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동산의 점유 취득시효를 말하고 있고요. 자, 페이지 넘겨서 그 점유가 선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지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그렇죠? 이것은 동산의 선의 취득시효라 그러죠. 246조 2항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58페이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취득시효에 대한 문제 1번. 자, 1번 지문 역시 그 구급시험 문제도 가끔 이렇게 의외로 지문이 긴 것들이 있다 그죠? 자, 1번 지문 보면 부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있지 않은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격려된 경우 끊고 뭐죠 이거? 만후 변부입니다. 만후 변부. 자, 끊고 자, 어떤 내용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 이렇게 할게요. 자, 갑의 토지를 을이 20년간 점유를 했어요. 20년간. 자, 여기 20년간 점유를 했습니다. 뭐, 연도까지 좀 넣어서 할까요? 1990년, 3월부터 점유를 해서, 2010년, 4월이 됐다. 20년 됐네, 지났네요. 그죠? 자, 그러면 등기청권 행사에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사이에 취득시효 기간 만료 후죠. 만료 후. 갑이 병한테 팔아버려. 이쪽으로 등기 넘어갔다. 그러면 을은 병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한다. 이 상황. 이때 4월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 상황이 전개가 됐다. 갑이 병에 팔고 등기를 넘겨버렸다. 을은 병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만, 후, 변, 부. 암기했죠? 취득시효 기간 만료 후. 자, 만료 후 소유권 변동. 소유권 변동은 부가 뭐예요? 취득시효 부정. 그랬죠?
만후변부 부정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런데 이 병이 등기를 넘겨받고도 여전히 권리 위에 잠자고 있다. 그래서 권리 위에 잠자고 있다. 그러니까 소유권 변동일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그래서 소유권 변동된 게 언제 변동됐냐면 2011년 3월경에 변동됐다 치자고요. 자, 갑에서 병으로 변동됐다. 자, 이런 경우는 어른 병에 대항할 수 없지만 병이 여전히 권리 위에 잠자고 있으면 이때부터 다시 2차 취득시효 20년이 다시 기산이 된다. 그죠? 20년 다시 기산되어서 만약에 2000 뭐 앞으로 이제 뭐 아직 도래하지는 않지만 뭐 31년 3월 지나면요 2차 취득시효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 어른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전제가 되는 게 뭐냐? 병이 권리 위에 잠자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 만후변부 복습했고요. 그거 말고 또 하나 있죠. 만전변인이 있죠. 만전변인. 취득시효 기간, 만료 전, 소유권 변동, 취득시효 인정. 이거죠. 취득시효 기간, 만료 전, 소유권 변동은 취득시효 인정. 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1번 지문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무 길어서 여러분 또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죠. 1번, 부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있지 않은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판이 지금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을이 점유하고 있다는 소리요.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게 이제 2차 취득시효죠.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 시를 새로운 점유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서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납득하시죠? 네. 그 다음에 2번은요.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그 소유권 등기를 격려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러니까 이건 결국 지금 등기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점유를 했다고요?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의 토지를 점유를 했습니다.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근데 취득시효 완성된 이후에 이 얘기죠,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자, A 가불로 하면 헷갈리니까 여러분은 지금은 이제 A, B로 하면 A 부동산이 B 앞으로 명의신탁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죠. 이 부동산을 예를 들면 C가 점유를 해가지고요. 취득시효가 완성됐어. 완성됐고 등기청구를 행사할 찰나에 어떻게 됐다? B에서 A로 명의신탁이 해지돼서 신탁자 앞으로 등기가 이쪽으로 돌아가 버렸다.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등기가 되돌아가 버렸다. 이 경우는 뭐에 해당되느냐? 여기에 해당됩니다. 만후 변부에 해당됩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변동에 해당되어 버린다. 응? 이것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세 번째 줄, 2번 지문의 세 번째 줄 끝에 그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 밑줄. 그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밑줄 치고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에 해당되니까? 만후 변부에 해당되니까 만후 변부.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3번. 점유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있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 명의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에 해당하므로 이건 새로운 이해관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점유자는 그 등기 명의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네. 이건 여러분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만후 변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자, 이 그림에 그대로 한번 표현해 보면 갑의 소유인데 이게 미등기로 되어 있어요. 미등기. 갑 소유라고는 인정되는데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 이것을 을이 점유를 20년간 했답니다. 20년간 하고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거든요. 만료 후 갑이 미등기에서 갑자기 등기를 했다. 보존 등기를 자기 명의로. 이건 소유권
이것은 소유권 변동이라 할 수 있느냐? 응? 만후 변부라고 할 수 있냐? 변부가 아니에요. 변부. 이건 변부가 아니고 원래 자기 걸 자기가 등기했으니까 소유권 변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취득시효가 을이 인정된다는 소리야, 안 된다는 소리요? 인정된다, 된다는 얘기죠. 이건 변동으로 보지 않으니까 부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대로 인정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해되시죠? 예. 예. 자, 4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 지문은.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문제 첨부가 나옵니다. 방금 4번 지문 여러분한테 맡겼는데 뭐 소유의사, 평원공연 이런 것들은 추정이 되니까 점유 취득시효 주장자가 스스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그런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59페이지 하단 1번 첨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자, 민법 제256조. 그 아까도 나왔죠.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위와 같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권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뭐 A 토지에 B가 지상권을 취득했는데 이렇게 지상권을 취득한 이 자가 만약에 부합시킨 부합물이 있다면 이건 지상권자 소유로 남는 그야말로 타인의 권한할 때 타인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B는. 그런데 A가 B에게 지상권 설정해 줘 놓고 뭐 또 다른 자에게 뭐 이렇게 임대차가 이루어져서 임차인이다. 이런 자는 이 타인에 속한 256조에서 의미하는 단서에서 말하는 이런 타인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옳은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부합, 혼화, 가공으로 한 동산 소유권이 소멸했을 때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따라서 소멸한다. 3번 타인의 동산에 가공을 했을 때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에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일 때는 이때는 가공자 소유가 된다. 그랬었죠. 아까 여러분 조문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줄에. 응?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일 때는 원재료 소유자와 가공자가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 틀렸죠? 가공자 소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도요. 우리가 부합, 혼화, 가공 등에 의해서 어떤 자에게 소유권 귀속되면 그 자는 타인에 대해서 소유권 잃은 자에 대해서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지문이죠. 자, 여기까지 보시죠. 여기까지 일단 보고요.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60페이지 하단에 공유. 공유. 자, 공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60페이지 행시 문제, 법원 행시. 62페이지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자, 1번 지문에서 62페이지 2번 문제 1번. 민법 제 267조. 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는 그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이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는 그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지분의 탄력성.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한 경우 다른 공유자들은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물건을 취득한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자, 갑을병 세 사람이 한 필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갑이 5분의 3의 지분을 가졌다. 을, 병은 각 5분의 1의 지분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갑이 자기 지분을 포기했다.
그럼 다른 공자 지분 비율로 기속한다. 그러면 을병이 반반씩 취득한다는 얘기인데 이때 이 지분 취득 등기 요하지 않다. 아니죠. 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분 포기. 지분의 포기는 이거 뭐예요? 법률행위. 왜 법률행위냐? 권리의 포기는 법률행위죠. 포기라는 의사표시. 법률행위지. 그럼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186조에 따라서 이것은 등기를 요합니다. 지분 포기에 따라서 을병에게 기속되는 것은 등기를 요한다. 등기를 요한다. 등기 없이가 아니고. 자, 2번. 실체관계상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소유로 보존 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 보존 등기 중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 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지분에 대한 등기 명인의 보존 등기는 무효이므로 이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의 일부 말소를 서로서 구하고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해서만 말소를 명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3번 합의와 달리 건물 공유자가 뭐 토지라 해도 관계없고 토지로 그냥 해도 돼요. A, B, C 세 사람이 공유자인데 이걸 만약에 D한테 임대를 하고 보증금을 받았을 때 보증금. 그러니까 그래도 건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A, B, C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보증금 1억을 받았다. 그랬을 때 그 보증금 1억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이 공유자들은 불가분 채무가 되는 것이다. 분할 채무가 아니고 불가분 채무. 그러니까 보증금 3억 받았을 때 A, B, C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지분 비율이 똑같다면 1억의 분할 채무가 아니라 3억 전체에 대한 불가분 채무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3번 틀렸습니다. 끝에 분할 채무에 해당한다가 아니고 불가분 채무가 됩니다. 4번도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라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와 공유물 관리 방법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고 그 공유를 자신이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왜 그렇죠?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할 수 있다.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할 수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유물 분할은요. 분할은 협의 분할과 재판상 분할로 나누어지는데 협의 분할은 또 뭐 대금 분할 이런 거 있죠. 협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뭐 대금 분할 원칙적으로 뭐 현물 분할하고 현물 분할 이루어지지 않을 때 대금 분할하고 이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5번 한번 보시면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공유물을 현물 분할하는 경우 분할 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 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되므로 분할 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에 공유관계 유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건 안 된다. 그죠? 유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할 청구자들과 상대방 사이의 공유관계만을 해소하고 분할 청구자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 분할할 수도 있다는데 이것은 판례에 의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원하지 않을 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분할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63페이지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그래도 분할에 대해서 잠시 또 한번 보면 복습이죠. 자, 협의 분할이 있고 재판상 분할이 있고 재판상 분할이 있고 협의 분할의 원칙은 현물 분할이라고 그랬고 현물 분할. 분할은 이제 땡땡치죠. 예외적으로 대금 분할 팔아가지고 지분 비율로 나누어 갖는 대금 분할 또는 가격 배상에 따른 분할이라는 것도 있다 그랬죠. 한 사람은 그냥 나머지 지분 다 인수해버리는 거죠. 예, 가격 배상에 따른 분할. 그다음 재판상 분할의 원칙은 역시 또 뭡니까? 현물 분할이 물건 자체를 분할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또 뭐가 있었죠? 대금 분할이 있었다. 근데 여기 재판상 분할의 대금 분할은 뭡니까? 경매해가지고 경매.
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분할하는 이것을 대금 분할을 하죠. 그러니까 협의 분할의 대금 분할과는 성격이 좀 다르죠. 그리고 아까 여러분 재판상 분할에서 뭐 할 수 있다 했죠? 방금 지나간 지문인데요. 자, 값만 이렇게 분할하고, 예? 분할해서 분리시키고, 나머지 을병은 그냥 여전히 공유자로 남겨두는 방법도 인정이 된다. 그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들이 원할 때 얘기죠. 원하지 않을 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지문이었습니다. 자, 분할에 대해서 한번 확인 잠시 해봤습니다. 네. 자, 그 다음 63페이지 3번 문제 봅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공동소유는 한 개의 물건을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민법은 한 개의 물건에 대한 수인의 결합 형태에 따라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2번 공유 지분은 한 개의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분으로서 성질상 공유물 전체에 미친다. 네. 3번 공유자는 분할 금지 약정을 할 수 없다. 없으므로 벌써 틀렸고 공유물 불분할 특약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5년 범위 내에서 5년 범위 내에서 공유물 불분할 특약이라는 것을 맺을 수 있고 그러한 불분할 특약은 물론 등기해야지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죠?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리고 정답이네요. 근데 4번은 아까 설명 나왔던 이거죠, 여러분. 4번. 아까 값을 자, 2분의 1씩 지분이 있다 가정하고 값이 자신의 2분의 1 지분상에 A은행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다. 아까 설명 나왔던 거. 자, 이런 상태에서 값과 을이 분할이 되면 이 토지가 분할이 되면 분할 청구 을이 갑한테 행사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저당권은 갑의 지분상의 저당권은 갑이 분할받은 부분 위로 집중된다 하면 틀립니다. 근데 지금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집중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건 집중된다가 아니고 갑이 분할받은 부분에도 2분의 1만큼 미치고 을이 분할받은 부분에도 2분의 1만큼 미치고 그랬죠. 결국 이렇게 양쪽 다 미치게 되니까 이건 이제 공동담보가 되는 거죠. 공동저당이 되어버리죠. 둘 이상 필지, 두 필지에 저당이 설정된 그런 결과가 되니까 공동저당이 되는 거죠. 공동담보. 그래서 4번 지문은 저것을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는 것이다. 4번 지문 읽겠습니다. 갑을 공유인 부동산 중 갑의 지분 위에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 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하며 근저당 설정자인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네, 옳은 지문이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문제는 소유권의 명의 신탁에 대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명의 신탁부터 해서 물권법 나머지 부분도 또 확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